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의 장민욱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게 4차 군계과정 강좌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 예방에 대한 10계명, 10가지 좋은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치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말년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인지기능이 약해진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게 되었고 나중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찰튼 헤스턴도 아마 그 영화 10개, 벤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주인공이죠. 이분도 치매를 앓고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말년에 이 치매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형사 콜롬보 아시죠? 형사 콜롬보 주인공이었던 이분도 치매를 앓았고요. 영국의 수상이었죠. 이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를 이끌었던 마가렛 대처 철의 여왕인데 이분도 결국은 치매를 앓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셨던 이분도 치매고 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한국의 오드리 헵번 윤정희 씨도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치매 그 치료를 하시고 이분도 2010년도에 그 나왔던 이창동 감독의 시를 저도 그때 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연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셨었는데 치매로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와 정치가들도 피해갈 수 없는 병, 이것이 바로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점점 노화가 되어가고 노화를 막을 길은 없고 결국은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 치매와 같은 안 좋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더 걱정되는 치매. 자, 치료하는 데는 한계도 많고 좋은 약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치매 진단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80만 명에 육박되는 치매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화성 지역에도 치매 환자분들이 꽤 많죠. 노인 인구의 유입도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의료 접근이 좋아지면서 진단도 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엔 그냥 집에서 방치되며 사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스템이나 이 사회 안전 시스템에 의해서 치매가 조기에 진단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벌어지는 부분들을 가족분들이 신고해서 알아주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친척분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알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제대로 된 사회복지 정책을 그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방문요양이라든지 주간보호 시스템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가족분들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은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한 치매 어르신들께서 사용해야 되는 보조 도구 같은 것들도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치매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감춰져 있던 치매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여러 의료기관들의 선별검사 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단 검진도 인지기능 쪽에 해당하는 검진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죠.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만을 치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떤 종류든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다 치매라고 할 수 있죠. 기억력은 굉장히 좋은데
집에 있는 리모컨이나 전자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치매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한 숫자 계산이 잘 안 돼서 장을 보러 다니는 게 좀 어렵다면 역시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지만 어떤 데만 가면 꼭 길을 잃어버리신다면 그것도 역시 치매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을 다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령 사회의 문제점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과 같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 젊은이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책무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치매에 걸리면은 연간 들어가야 되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도 2천만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젊은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도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더 건강하게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뇌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작아집니다. 20살 때 아주 빵빵하고 튼튼했던 뇌가 약 한 80세 정도 되면은 대략 1년 정도의 뇌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크기는 약 한 20% 정도의 뇌의 부피가 감소한 모습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릴 때 태어났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노화의 양상은 참 시간을 야속하게 만들 정도인데요. 60대, 70대를 지나서 허리가 고부정해지기 시작하면 근력도 꽤 많이 소실이 됩니다. 이 근력은 30대 중반의 최고조에 이르다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역시 70대가 되면은 30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근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관절 사이의 간격도 더 넓어지고 관절들도 힘을 잃게 되니까 허리도 구부정해지죠.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이처럼 노화의 과정을 겪는 만큼 뇌도 비슷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피부에 주름이 잡히든 뇌에도 깊은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뇌 전체적인 부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100세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은 뇌의 용적은 20살 때에 비해서 30% 이상 줄어들 겁니다. 자연스럽게 뇌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 연령대에 맞는 수준의 사고를, 그 연령대에 맞는 수준의 판단력을, 기억력을 모두 다 유지해야 될 텐데요. 젊은이들처럼 아주 빠릿빠릿하게 뇌가 돌아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연령대의 평균만큼은 뇌가 할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치매의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면은 그런 평균적인 수준의 인지 기능에 맞게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마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복지 정책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서 남들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게 인지 기능을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께서 한번 뇌졸중 같은 걸 겪는다거나 또는 낙상을 하는 문제 때문에 고관절이 부러지셨다거나 하는 문제로 근력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평생을 누워서 지내시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욕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력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만큼 이 치매를 예방하는 과정에서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을 잘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0가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뇌 활동은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젊어서는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육아라든지 자녀분들 키워내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뇌를 쓰게 되겠죠. 하지만 이 노년기에는 자녀분들도 다들 장성하고 이제 본인의 건강을 챙기실 만한 나이에서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배움거리, 이 새로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꼭 하나씩은 개발하셔야 됩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취미거리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의 체력 상태에 따라서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취미거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컴퓨터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요즘 새롭게 나오는 스마트폰들을 잘 활용하는 법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좋은 영상들이 많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영상들 뿐만 아니라 즐겁고 재미난 영상들이 많은데요. 나의 취미 활동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배워보고 또 실천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도 내가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상태라면은 이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도 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만 해도 어르신들께서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가 있더군요. 이 시니어 카페에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를 저도 500원, 1000원씩 내고 주말에 가끔 내려가서 사 먹는데요.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고, 그리고 또 사주시는 그 커피를 굉장히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기 요양시설, 노치원이라고 하는 단기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죠. 더 아프고 더 인지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복지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감염병 사태 때문에 사실 다 같이 모이기가 좀 어렵지만, 이 사태가 저는 내년 상반기면 모두 다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많은 사회활동 또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서 삶의 의미나 보람도 찾아보시고 또 뇌도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적 활동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혈액순환이 촉진돼요. 뇌는 많이 써야지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뇌경색 때문에 뇌로 피가 잘 안 가시는 분들, 뇌를 사용하려고 고민을 하거나 골몰하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뇌의 영상을 찍어보면 그쪽으로 피가 잘 안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지적 활동을 하다 보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 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노폐물도 잘 배설이 됩니다. 뇌에 쌓여가는 아밀로이드와 같은 노폐물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배설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이 인지기능 활동을 통해서 신경들 사이의 연결성도 더 좋아집니다. 이 뇌 안에는 정말 수십억 개의 뇌세포들이 있지만 이 세포들끼리의 연결성이 좋아져야 또 치매도 예방이 잘 되죠.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하듯이 뇌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화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지속적인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맨날 똑같죠. 운동해라, 밥 잘 먹어라.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특히 더 유념해서 하셔야 되는 운동이요. 이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하체를 단련시키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상이라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한두 달 누워 지내시게 되는 그런 고관절이 부러진다거나 허리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두 달만 누워 있다 보면 전신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만히 서서 좌우로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균형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운동이고, 한 발로 서 있어 보는 운동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양쪽 발을 디딘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운동이죠.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균형 감각을 익혀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발바닥이나 발목, 그리고 무릎 이런 곳의 관절마다 감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눈을 감고 균형을 잡아보는 연습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렷하고 서서 눈을 감고 발바닥을 잘 느껴보시는 거예요. 양쪽 발바닥의 느낌이 어떤지, 발목에서는 느낌이 어떤지 해서 발끝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닿는 느낌을 잘 한번 느껴보시고 균형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는 바른 자세로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관절에 무리가 갈 만한 운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산보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중간중간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조금 힘차게 걸어본다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보는 제자리 뜀뛰기 같은 걸 중간중간 섞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서 균형 감각을 잘 느끼는 훈련을 하고 하루에 한 30여 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가볍게 뜀뛰기라든지 힘차게 걷는 연습을 해서 약간 숨이 좀 찰 수 있을 만한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지속적인 운동은 젊어서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 정도 접어들고 있고 매 주말마다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근력이라고 하는 게 30대 중반 이후로 계속 빠지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 근육이 처지고 더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파워워킹 같은 걸 하실 때에는 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방식으로 깊이 숨을 쉬면서 한 10m에서 15m 정도 전방을 주시하고 그리고 상당히 힘찬 걸음으로 팔다리를 아주 힘차게 움직이시면서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으로 하는 운동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젓가락을 사용을 하니까 손가락 운동을 항상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반대쪽 손으로 젓가락을 사용해 보는 연습도 가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짚기 힘든 반찬은 짜증이 나겠지만 짚기 좀 쉬운 반찬 같은 거라면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젓가락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종이접기 같은 것도 요즘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즐거운 종이접기 같은 걸 해보시고 또 가족분들이나 손주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림 그리기도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로 가볍게 수채화라든지 대생 같은 거를 해보시는 거를 그림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의 외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뇌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손상을 받기 쉽죠. 잘못해서 낙상이라도 하면은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다치실 수도 있고 또 약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아마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히는 경험도 하셨을 텐데요. 또는 부엌에 있는 찬장 같은 데서 물건을 꺼내다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시기도 하죠. 뇌를 항시 중요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뇌는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상당히 그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충격이라도 자꾸 반복되게 되면 안 좋죠. 따라서 뇌가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 또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과음하시는 습관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지러움증이 느껴졌을 때 바로 자리에 주저앉는다거나 해서 크게 넘어지면서 뇌가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젊어서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 때문에 뇌를 다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고 그런 분들이라면은 주기적으로 뇌 CT 검사라든지 뇌 촬영을 통해서 뇌 외상에 의한 후유 증상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적인 성향이 많은 배우자를 두신 분들이 또 이렇게 그 폭력을 사용하면서 다투시다가 뇌를 다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 중에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복싱 같은 거 하시기도 하는데 머리를 자주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뇌가 외상을 받아서 반복적인 손상을 받으면 이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인병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도 많이 나왔죠.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이면은 그러면 복부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략 90cm 정도면은
아마 한 35인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5인치 이상은 허리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좋고, 여성인 경우는 80cm 정도 됩니다. 30인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두께가 더 넘어가지 않도록 허리를, 복부 비만을 관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들은 보면 중성지방 수치가 나오잖아요. 중성지방 수치가 150이 넘으셨다면 대사증후군일 수도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대개 40에서 50보다는 더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낮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 몸에 혈관 안에 쌓여있는 이 기름때를 잘 제거하지 못합니다. 내 몸 안에서 순환하는 콜레스테롤의 나쁜 부분을 배출시켜주는 기능을 바로 이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콜레스테롤에 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낮으면 안 됩니다. 이걸 높이려면은 물론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면 이게 좀 늘어나죠.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최소 40에서 50보다는 더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복 시 혈당이 110이 넘어가도 또 대사성 증후군이 가능합니다. 혈압이 130에 85보다 더 높으면 역시 대사증후군이죠. 아마 간과하셨던 부분이 많을 텐데요. 이 중에 3개 이상만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바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혈관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또 심장병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만인 경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반 정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뱃살 많이 찌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의 점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또 혈당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지방세포가 많아지면은 염증 반응도 많아집니다. 뇌의 염증도 많아지고 노폐물도 더 많이 생기죠. 따라서 생활습관병을 추방하기 위해서 비만에 특별히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려면은 운동과 건강한 음식 생활, 음식 섭취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축구선수 마라도나가 아주 젊은 시절 굉장히 건강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비만이 돼서 혈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죠. 요즘 인스턴트 식품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짠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트륨 섭취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몸에 활력도 돋기 때문에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루에 4,000mg 이상은 안 먹는 게 좋고, 우리나라 권고안은 WHO나 국내 권고안에서는 2,500mg 정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활력이 좀 돋아야 되는 어르신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좀 염분기가 있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특히 신부전을 앓고 계신다면은 약간의 염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점도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식습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너무 과하게 짠 음식은 안 좋습니다. 일부러 막 소금을 뿌려서 먹고 소금을 묻혀서 먹고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적당한 만큼. 이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꼭 소금에 잔뜩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튀김 종류도 꼭 소금에만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죠.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시켜가지고는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국물 요리에다가 이제 김치 국물 같은 걸 또 잔뜩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죠. 아주 그런 거는 이 염분 폭탄을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적절하게 우리나라 반찬들이 조금씩은 짭조름한데 이 반찬들 위주로 적절히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젓갈 종류 조금 해서 밥이랑 같이 해서 드시는 정도라면은 적절한 염분 섭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야채라든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녹황색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은 이 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만큼 야채 안 좋아하시더라도 일부러라도 좀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요즘 브로콜리를 데쳐서 많이 먹는데 고추장에 찍어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야채를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린내가 좀 덜 나는 생선 요리들도 많이 있으니까 내 몸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생선 요리 같은 것들을 한두 가지 정해서 자주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선이 정이 입에 안 맞으시다면은 오징어나 낙지도 좋습니다. 오징어나 낙지 같은 걸 해서 좀 입에 맞는 대로 해산물 같은 걸 드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새우도 많이 나오고 또 조개도 상당히 많이 저렴한 값에 나오는데요. 이 제철에 맞는 그런 해산물 같은 걸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이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는 패스트푸드를 어르신들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가끔씩 피자 드시기도 하고요. 또 햄버거도 즐겨 드시는 분들 많고 또 통닭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품들은 대개 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닭 튀길 때 뭐 그렇게 기름을 여러 번 쓰지 않고 깨끗하게 조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트랜스 지방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튀김류라든지 이 패스트푸드를 드실 때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피자 한두 조각 정도 드시면서 열량을 보충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은 빵 부분이 좀 얇게 되어 있는 씬 피자 같은 거에 치즈가 잔뜩 들어있는 걸로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짜지 않게요. 그리고 슬로우 푸드, 요즘 웰빙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많죠. 이런 것들이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루에 한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는 꼭 한 300cc 정도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료하는 동안에 또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에도 중간중간에 항상 물을 옆에다 두고 생활을 하고요. 제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에도 항상 물이 비치가 되어 있고 제가 들고 다니는 책가방에도 항상 물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주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무게에 맞춰서 드시면 되겠지만 대개 하루에 1.5리터에서 2.5리터 사이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아마 남성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시겠지만 이 금연이나 절주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 음주나 흡연을 하게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근데 음주도 하고 흡연도 한다. 그러면 이 6, 7배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 곱셈도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다 같이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이 2개 다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주는 아니에요. 금연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금주보다는 절주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기 때문에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녁 때 가족분들과 함께 또는 배우자분과 함께 앉아서 좋은 마음으로 반주 한 잔 기울이시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소주 도수도 약해졌으니까 한 2-3잔 정도 입가심 삼아서 조금씩 목을 좀 축이시면서 식사하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질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술이 잘 맞는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반주라고 생각해서 전날 소주 한 병 정도를 기울이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한 탈수를 느낀다거나 또는 혈압이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혈압의 변동이 심해지시는 분들이라면은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시는 분들은 역시 술을 안 드시는 게 낫죠. 체질적으로 술이 어느 정도 받는 분이라면은 그저 밤에 식사와 함께 곁들여서 반주 삼아서 저는 소주 반병 정도 이내로 드실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한 병 정도를 도란도란 좀 나눠서 드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한 병을 사두셨다가 이틀 정도에 걸려서 나눠서 드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은 단 한 가치만이라도 하루에 한 가치만이라도 피우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혈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환자분 중에 젊으신 분이었는데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한번 뇌졸중이 왔던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굉장히 몸이 좋아진 겁니다. 뇌경색이 왔던가 싶을 정도로 손가락의 힘까지 얼굴 돌아갔던 것도 다 좋아지고 그래서 다 나았다 이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동료 후배가 담배를 이렇게 한 대 권해주는데, 아, 그래, 이제 나 다 닿았으니까 오늘 그 기념으로 좀 한 대 펴야겠네 하고 나서는 동료 그 후배님하고 같이 그 회사 현관 입구로 나가가지고는 3대를 연속으로 태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실려오셨거든요. 이 흡연은 단 한 번을 딱 빠는 순간 니코틴이 흡수가 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는데요. 그 순간 뇌혈관에 엄청난 손상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흡연은 이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흡연은 끊는다, 금연한다. 술은 내 몸에 맞게 먹는다, 대신에 절주한다. 몸에 맞지 않으면 금주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해서 건강관리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뇌의 노화도 촉진되는데요. 특히 이 전두엽이 많이 노화가 찾아옵니다.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판단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언어를 말하고 표현하게 하는데 관여하거든요. 따라서 음주를 많이 하셔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적 표현이 잘 안 돼서 남들과 대화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적당한 음주가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마 대표적인 세계 술 소비량 1위라고 하잖아요. 세계 술 소비량 중에 뭐 단연 1위에 해당되는 나라인데요. 따라서 술을 너무 슬플 때나 기분이 언짢으실 때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즐거울 때 조금씩만 해서 폭탄주 같은 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중국을 점령할 때에 이 19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문호가 잘 개방되지 않자 아편 전쟁을 벌였었죠.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비롯해서 영국에서 대단히 많은 중국 쪽 무역에서 큰 이득을 섭취하게 됐었는데, 이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은이 영국 쪽으로 대단히 많이 수출이 됐었는데요. 이 아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특히 뇌에는 이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중독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독 회로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마약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이 담배가 이 중독 회로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과 같은 중독 회로에 이 담배도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아편을 섭취를 하다가 끊게 되면은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마약에 대한 금단 증상들, TV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이 활동을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내 몸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물건들이 바로 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독 증상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애초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20대 때는 담배를 태우다가요, 3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끊게 됐는데, 지금은 뭐 전혀 생각도 안 납니다만, 일단 일찌감치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옆에서 자꾸 자극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담뱃값을 사면은 그 안에 그 무시무시한 사진들이 하나씩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담배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독성이 별로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내야 되는 벌금도 많아졌고, 또 담뱃값에 표기되는 그림 같은 것들도 의무적으로 삽입되게 바뀌었죠. 그리고 폐암뿐만 아니라 이 설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인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의 발암 물질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담배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잠입니다. 잠. 충분하게 숙면을 취해야만 뇌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주무셔야 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를 더 권고하고는 있지만 현대인처럼 바쁘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잠을 많이 자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뇌가 적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고요. 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다 편안해지려면은 6시간 정도의 잠은 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피로 누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인지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선망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상 행동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잘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낮에 햇볕을 좀 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확 열어 제끼고 밝은 햇살을,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몸에서 햇볕을 받게 되면 특히 눈에서 햇볕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눈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게 되면은 뇌 속에 들어있는 송과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시면은 밖에 나가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신다면 멜라토닌도 많아질 수 있고 잠도 더 잘 올 수가 있죠.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나이가 50대 정도가 되면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정도가 되면은 거의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몸 안에 수면, 이 바이오리듬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 만큼 멜라토닌 관리도 조금씩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적절하게 햇볕을 받으면서 멜라토닌을 분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70세 이후에 이 고령이신 분들은 쉽게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은 멜라토닌을 따로 처방받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뭐 영양제로 이렇게 선물 받으신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알 정도 드셔보시는 것도 좋죠. 최근에는 그 수면을 도와준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그런 식품이나 그런 쪽에는 크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면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전문적인 약이 필요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면은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이 신경 안정제 계통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수면이 처음에 들어갈 때 수면의 개시가 잘 안 되는 분이라면 수면 개시가 잘 되게 하는 약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번 잠이 들었는데 소변 문제라든지 다른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은 주무시기 전에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적극적으로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면의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바이오리듬, 뇌의 바이오리듬을 가지신 분이라면 수면 유지가 잘 되는 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드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 8번째 방법, 바로 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주변 관계도 더 복잡해지고 또 자녀분들도 장성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불안감은 불안한 마음이 또다시 불안감을 키우게 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면은 적절한 신경 안정제를 드셔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약에 대한 거부감부터 가지지 마시고 내 몸에 잘 받을 수 있는 너무 세지 않은 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걸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나만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고독하게 살면 모를까.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잘 관리하려고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취미 활동이나 즐거운 놀이 같은 것들을 함께 곁들이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뇌의 이 신경들 사이의 회로, 이 연결성을 더 느슨하게 하고 안 좋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만성적인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을 때에는 이 기억력과 담당하는 집중력 회로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설령 나중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매에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치매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심하게 괴롭히지 않고 예쁜 치매로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너무 근심 걱정거리 많이 쌓아두시지 마시고 훌훌 털고 일단 내 건강만을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시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걱정거리로 꽉 차 있을 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죠.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심 걱정거리가 많다면 이 기억력 회로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심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고 또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암기 같은 쪽에 뇌 훈련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 잘 내시는 다혈질이신 분들은 혈압 조절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뇌에도 이 허혈성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간 성질이 좀 불같으신 분들이나 급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9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은 최근에 이 노인성 우울증은 최근에 굉장히 이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만나실 분도 많지가 않고 사회활동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회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톨이가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이 바이러스 전파와 관련해서 자꾸 걱정이 되니까 우울증 더 심해지시는 분들도 많죠. 저에게 병원에 찾아다니시는 저한테 다니시는 이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최근에 여기저기 노인정이라든지 주간센터라든지 갈 만한 곳들을 마음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사회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우울증이 깊어지는 분들을 많이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울증 종류의 약을 먹으면 사람이 바보가 된다, 멍청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약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뇌 속에 들어있는 이 행복 호르몬과 관련된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해주는 행복 호르몬 촉진제라든지 근심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중독성이 없는 좋은 신경 안정제 계통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노인성 우울증은 자살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성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어르신들의 이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거의 150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고 연간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우울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를 앓다 보면 그것 때문에도 또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회활동적인 측면에서 많이 위축감을 느끼게 되다가 이 우울증에 빠져서 치매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에도 적절한 우울증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치매 환자에게서 발생한 우울증은 이상 행동을 동반합니다. 단순히 울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선망 증상 같은 것들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검진할 수 있는 검진 프로그램들도 요즘 많이 나왔거든요.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면서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에 MRI 촬영을 저렴하게 급여로 실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MRI 그리고 MRA라고 부르는 MRI 촬영 기법이 많게는 한 130만 원, 140만 원을 넘게 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급여 혜택을 받으시면은 3, 40만 원대 정도의 뇌 조직과 혈관을 다 같이 찍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65세가 넘었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성 질환이 있는데 최근에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고 있다거나 다른 신체적인 불편함이 생기고 있다면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같이 뇌 쪽을 다룰 수 있는 의사와 상의하셔서
뇌 MRI 촬영을 급여로 실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MRI는 방사선을 쐬지 않아도 되니까 무척 편리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까지도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조금 부담된다면은 혈관 조형 CT를 찍어보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뇌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유가 조금 된다면은 이 아밀로이드를 검출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미리 조기에 치매를 검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 진짜로 노화가 왔는지, 진짜로 뇌에 노폐물이 쌓였는지, 그것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보고자 한다면은 이 타우 단백질을 볼 수 있는 PET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가는 문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인지기능 검사 중에 치매 선별 검사, 저희들은 이제 신경심리 검사라고 하는데요. 신경심리 검사를 좀 해보시면은 기억력이나 판단 능력, 계산 능력, 공간 능력 중에 어떤 부분이 떨어졌는지를 판가름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미리 조기에 진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조만간에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치매 초기입니다. 아니면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불태울 수 있으니까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마땅히 이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아주 훌륭한 약은 없습니다. 이 뇌에서 기억력이 좀 잘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물질들을 넣어주는 방식의 약밖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약을 받아서 먹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리 검진을 해보고 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에 맞춰서 뇌 건강 또 치매 예방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인지기능 강화 활동들을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매 치료의 중요성은 치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치매라는 것이 뇌가 어느 정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망가진 다음에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에 검진을 하고 일찍부터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치료를 일찍부터 시작했을 경우는 이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나더라도 나중에 치매까지 갈 때까지의 이 중기나 말기 치매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뒀을 때보다는 적어도 3, 4년 이상, 많게는 한 10년 이상 더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에 뭐 2, 3년이 무슨 대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인지 기능을 가지고 2, 3년만을 더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상당히 소중한 시간을 버실 수 있는 거니까요. 미리 검진해보고 일찍부터 약을 드신다면은 이렇게 치매로 진행하는 시간을 많이 늦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기 치매가 진행돼서 집에서 더 이상 돌보기가 어려워지면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도 한 3, 4년 정도 더 늦출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편안한 인생,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찍 검진하고 일찍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몇 가지들 알려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햇살을 따사롭게 받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중간에 가볍게 제자리 뜀뛰기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금연은 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절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다양한 두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뇌에 건강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식사 챙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고단백 식사를 챙겨 드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너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 즐겨서 드시지 마시고 몸에 좋은 건강한 채소, 녹황색 채소 위주의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해산물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몇 가지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은 고혈압을 치료하고 당뇨병도 또 콜레스테롤도 잘 치료하셔야 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겠고요.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관이 다 같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뇌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심장병이 있다면 심장병은 일찌감치 빨리빨리 서둘러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비만하지 않도록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절주하셔야 되고 뇌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미난 취미거리들을 개발해 보십시오. 또 기억력이나 언어장애 같은 것들이 있다면 조기에 일찍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더 늦출 필요가 없죠.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고 지금부터 예방하면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 없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또 즐거운 인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 재미난 운동법도 오늘 제가 뇌로빅으로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3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자, 먼저 손가락 접기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손가락 접기 운동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을 많이 쓰면 뇌도 점점 더 활성화된다고 하잖아요. 뇌의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뻗어주세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도 뻗어보고요. 네, 자,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뻗어보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하던 동작이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연습하다 보면 잘 됩니다. 자, 2번째로는 손가락을 한쪽은 접고요. 한쪽은 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제 오른손이 이 손인데 오른손은 접으면서 왼손은 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거꾸로 이제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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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양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한쪽은 접고 한쪽은 펴고 하는 식의 동작으로 손가락 운동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면은 손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뇌를 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쪽 뇌의 전두엽 부분의 뇌 혈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또 한쪽은 접으면서 한쪽은 펴보고 네,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손가락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종이접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재미난 종이접기를 좀 배워서 손가락을 많이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뇌로빅은 삼행시 짓기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의 이름을 떠올려보고 그 가족들 이름에 맞게 그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삼행시를 지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 복지관을 담당해 주시는 김호선 복지사님 가지고 한번 삼행시를 지어볼까요? 김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김호선 복지사님 이름을 보면은요, 항상 아주 호탕하게 웃어주시는 모습도 좋고 또 아주 선한 얼굴을 가지시고 계셔서 어르신들한테 항상 즐거움을 주시잖아요. 김호선 복지사님은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좋아서 선해 보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삼행시를 지어서 가족분들한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밌지 않겠어요? 또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간의 이름을 가지고 스피드 퀴즈 하듯이 이름을 가지고 재미난 삼행시를 지어본다거나 또는 내가 잘 아는 연예인의 이름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알려드릴 세 번째 뇌로빅은 날짜 계산기입니다. 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숫자 계산을 해보는 걸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날짜가요. 2020년 11월 18일인데요. 오늘 날짜를 음력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월 4일이에요. 자, 이 날짜를 가지고 암산을 해볼 겁니다. 쭉 해서 다 더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의 자리만 더해보는 거죠. 자,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4. 1, 2 더하기 1 더하기 0은 3. 여기는 12가 되겠죠. 자, 가로로도 한번 더 해볼까요? 4, 11, 5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죠? 이번에는 곱해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1 곱하기 1은 2죠. 0 곱하기 1 곱하기 0은 뭐 당연히 0이겠죠. 2 곱하기 1 곱하기 0은 0이겠죠. 또 여기도 0이죠. 자, 이 끝에 있는 것도 한번 곱해 볼까요? 4 곱하기 11 곱하기 5는 220이죠. 자, 이렇게 덧셈과 곱셈을 매일매일 날짜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오늘 날짜가 며칠이었더라? 오늘이 11월 20일인가? 12월 1일인가? 이렇게 날짜가 가는 것도 익히실 수가 있고요. 또 그날에 맞는 음력 날짜도 기억하실 수가 있고, 날짜별로 세로로도 더해보고, 가로로도 더해보고, 또 잘 되면은 곱셈도 해보고요. 이런 방식으로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계산을 해보면은 참 재미나게 이 날짜 계산기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암산 능력이라든지 또 기억력을 배양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써서 하지 마시고요. 외워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 11월 18일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하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외워서 가로로도 더해보고 세로로도 더해보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가 3가지 정도의 재미난 뇌로빅 운동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또 뇌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치매 없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치매야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